자, 오늘은 2016년 11월 며칠이죠? 8일입니다. 8일. 네. 오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오늘은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강의를 녹화 중입니다. 한 20분 정도 짧게 녹화를 할 건데요. 주제는 합리 모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논의했던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정리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글씨를 좀 크게 찍을 수 있도록 화면을 확대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나와서 움직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합리 모델이라는 말은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합리 모델이 뭔가요? 합리 모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그동안 필기한 거 있을 텐데 지게 뒷과 캐리 모양 생각나고요. 또 뭐 생각이 나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싹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합리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메타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문제가 팡 생겼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 우리 이야기했었죠. 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를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가 터졌는데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왜 뒤를 되돌아본다고 했죠? 이해하려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론으로서의 합리 모델. 반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어요. 뒷과 캐리 모델은 방법으로서의 합리 모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즉 교육이라는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론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현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합리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무엇으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해.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논리적. 논리로. 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제가 말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네요. 왜냐면 경험도 맞고 논리적으로 하는 말도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체제.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시스템 또는 체제로 이해하려고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시스템 이렇게 씁니다. 세상을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건, 최순실 사건
도대체 누가 엮여 있는 거냐? 요소들 밝혀내고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다 밝혀내면 설명이 끝나나요?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공통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목적까지 밝혀내야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필요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주적으로는 요 세 가지면 일단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현상을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만 밝히면 첫 번째 구성 요소,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그들 간의 목적, 이것만 밝혀내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결과는 처음에 안 돼요. 목적이 결과예요. 이유가 목적이죠. 이유와 결과가 같이 와요. 네, 이유가 결과예요. 이유가 결과이고 이유가 목적이에요. 혹시 원인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동력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 그 목적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한 다음에 저렇게 모이게 돼요. 아니 목적이 예상하는 결과인데 이 결과를 얻어내려고 모인 거예요. 이유와 결과가 동일한. 네. 뭔가 다른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이따 혹시 생각나면 아마 용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동기라고 해도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 진짜 동기는 내적 동기죠. 외적 동기는 진짜 동기가 아닙니다. 외적 동기는 수단이거나 핑계예요. 진짜 동기는 내적 동기인데 내적 동기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교육 심리학 나중에 혹시 다른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학습 심리학에서 내재적 동기는 그 자체가 목적일 때 내재적 동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이고 원인이고 동기이고 목적이고 결과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하죠.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해명해내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 되는데 이제 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하나의 가설적인 시스템 모델이 검찰 버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선일보 버전이 하나 나오겠죠. 또 한쪽에서는 한겨레 신문 버전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버전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할까요?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자기가 가장 믿어지는 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사람마다. 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이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엮어낸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없이 그냥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면 인과론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이제 완벽합니다. 인과론적인 설명을 붙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저렇게 됐다.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그래서 이걸 왜 밝히냐면 이 목적이 항상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뭔가 미진하게 실패하죠. 그러면 왜 이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이 정도의 실패했느냐를 인과론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붙어주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합리적 설명, 이걸 우리가 합리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합리성에 기반한 해명 또는 설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설명의 유익이 뭘까요? 유익 또는 혜택.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이득이 뭘까요?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자,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처음부터 작담을 하고 모종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업들을 구슬려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나중에 퇴임 후에 어디다 쓰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건이었다. 요소들 나왔죠. 박근혜, 최순실 플러스 좀 이렇게 그냥 관계 그리고 그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전후 관계는 이러쿵저러쿵 됐다. 자, 이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게 가설 1. 이번에 가설 2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처음부터 모의한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의지하게 됐고 최순실은 나 아니면 누가 박근혜를 도와주려 해가지고 최순덕, 장시호 이렇게 해서 박근혜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미래를 같이 염려해주는 사이가 됐고 그러니까 미래의 대통령 퇴임 후에도 뭔가 좀 재산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마련하는 목적에서 근데 이왕이면 이걸 좀 국가적인 명분이 있는 사업으로 같이 꾸려서 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한류가 열풍이니까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의 업적도 될 겸 재단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서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생겨서 일이 이상하게 꼬였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는 무죄고 최순실은 그 직권남용의 죄는 인정이 되나 실제로 이 사람이 공직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부과할 수가 없어서 무죄로 선고를 내렸어요. 이게 가설 2번입니다. 자, 가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나요? 두 번째가? 마음은 1번을 휘어잡는데 네. 되어간 상황은 2번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더 이득이 아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불신해서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딱 여러분이 이미 벌써 누구는 단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명쾌한 이것들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명쾌한 가설과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한 애매모호한 가설 이 두 가지예요. 자, 명쾌한 가설과 애매모호한 가설 어떤 게 더 우리 여러분들은 채택을 하고 싶어요? 명쾌한 거죠. 합리성에 기반한 설명의 유익은 우리에게 이 유익이 뭐냐면 명쾌한 이해를 줍니다. 이게 합리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에요. 명쾌한 이해. 아, 이제 알겠어. 아, 머리가 깔끔해졌어. 더 이상 안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열린 결과가 아니라 명쾌한. 앞뒤가 인과론적으로 딱 들어가는. 그리고 누가 엮여졌는지도 너무나 명확한. 그리고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뭔지도 확실하게 밝혀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 버전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훨씬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써서 우리에게 어필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검찰을 못 믿고 더 조선일보가 그럴듯해 하면서 이제 합니다. 더 조금이라도 더 명쾌하게 제시하는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접수가 다 되셨나요? 열린 가설이 아니라 명쾌한 가설. 확실한 가설이죠. 우리는 왜 열린 가설보다는 명쾌한 걸 채택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명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확실성, 확실함, 안심 또는 안정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면.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가설 1과 가설 2를 얘기했잖아요. 자, 가설 1번은 명쾌한 이해를 주는 거고요. 가설 2는 이게 가설 2죠. 이게 가설 2입니다. 열린 설명, 애매모호함. 아, 뭐야? 둘이 서로
그렇고 이렇게 도와주고 의지하던 사이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 그래서 둘이 막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사죄한다. 이거 참 애매하네. 이렇게 전개되는 가설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아니면 명쾌한 설명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질문이 바뀌었죠. 어떤 게 우리에게 어필하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가설과 어설픈 가설 중에 어떤 게 더 진실에 근접할까요? 답변하기 어렵죠, 그렇죠? 둘 다 진실에 근접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둘 다 진실에 근접한다라고 무엇이 더 근접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말을 바꾸어서 가설 1과 가설 2 중에 무엇이 우리가 진실을 직시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그렇죠. 명쾌한 결론은 이제 됐어 하고서 딱 나머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열린 가설은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또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열린 가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보다 진실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는 있겠죠.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가설 1은 더 진실일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가설을 상쇄시켜버리는, 이걸 딱 닫아버리는 게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쾌함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옳다라고 이게 right하다고 올바르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동영상 강의 테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올바르다라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원인에 따른 결과야. 이 이과론적인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구도로 보니까 이해가 막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현혹에 빠지게 되냐면 그러면 봤어. 이렇게 막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막 맺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모종의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실패한 거예요. 이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오류가 생겼는데 그 오류가 도대체 뭐냐? 원인을 파헤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오류야. 이게 오류죠. 자, 오류가 밝혀진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류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요 관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인의 오류고 이건 관계의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오류 인자들을 내보내고 정상적인 인자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내보내고 김병준 철회시키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검증된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국무총리를 둘러싼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선을 후퇴하고 이 거국 내각의 새로운 총리가 일단은 해라. 그리고 빨리 대통령을 다시 뽑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해법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문제 없죠? 지금 제 설명에.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낭떠러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테드 영상에서 그 강사가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고친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해야지만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문제를 우리가 왜 고치려고 하죠? 안 고치면 안 되니까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실수할 때 느낌이 어때요?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썸다운 또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패배적이고 화가 나고 모든 걸 다 물러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는 실수할 때 느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챘을 때,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 느낌을 이야기한 거죠. 실수하는 동안에는 ing 상태, present tense,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내가 지금 실수하는 동안에는 무슨 느낌을 갖나요? 실수한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못하는 느낌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죠.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난 지금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죠. 사실은 별 느낌이 없죠. 그냥 나는 제대로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하고 같다고 말해요? 마치 사람이 여기 이제 낭떠러지에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실수하는 도중은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깨달아요? 내가 밑바닥에 내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실수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떨어질 때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성에 기반하여 원인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는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죠? 뭔가 지금 딴 생각 한눈 팔고 낭떠러지를 벗어났어요.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한눈을 팔았다. 부주의했다. 몰두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눈 팔았다는 건 다른 거에다 몰두했다는 거죠. 지금 뭔가 몰입, 딴 데다 몰입한 거죠. 지금 한눈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낭떠러지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오류가 발견되면 이 오류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걸로 갈아야 돼요.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적용할 수가 없죠. 이미.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합리 모델에 의한 이 방법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질문 내지는 코멘트. 너무나 명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이제 시스템에서 네. 구성요소 관계의 공통된 목적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셋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렇게 셋이 모여서 뭔가 하다가도 3이 나오지 않고 뭐 2가 나온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인과론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일이 부족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쾌한 이해적인 저 가설 1을 내는 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것이 아니면 지금 이 얘기가 이 여기 이제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네네. 세상에서 이미 일은 엎질러졌고 근데 죄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봐서 알 수는 있어요. 이해하는 데 도움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무책임하다는 게 이런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저걸 바라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저거에 대한 책임이나 우리가 책임을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목적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끝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나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한눈 팔았기 때문에 뭔가에 정신을 팔고 뭐에 몰두했든 간에 한눈을 팔고 지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는 보면 이 사람이 왜 여기 낭떠러지에 벗어났는지 이유를 나중에 따지고 궁금하면 사실 궁금할 것도 없죠.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도 궁금해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 떨어지는 거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같아요. 책임 있는 것은 당장 어떻게 할 거냐지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 저기 포함되지 않은 우리 구성 요소들이 어떤 느낌은 살인 현장에서 네.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사실 그 되게 궁금해, 그 이유만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래 너가 범인이야, 너 감옥 가 끝. 우리는 그 자유로 우리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맞습니다. 거가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이 그것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하는 일과 탐정이 하는 일이 달라요. 셜록 홈즈는 검찰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나요? 셜록 홈즈는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도 원인을 찾고 셜록 홈즈도 원인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검찰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게 검찰의 목적이에요. 근데 셜록 홈즈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의뢰인은 이것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밝혀달라고 탐정한테 의뢰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탐정 소설 읽어보면 억울합니다. 내 죄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의뢰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플러스 셜록 홈즈가 자기의 의도까지 넣어서 상황 국면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그 와중에 단서들을 찾긴 하지만 검사가 찾아 나서는 단서와 즉 이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찾는 검찰들의 눈에 띄는 단서랑 셜록 홈즈가 주목하는 단서가 달라요. 셜록 홈즈는 시간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고 검찰들은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거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이것을 결과로 픽스 시켜놓고 그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증명만 하면 이들은 하는 일이 끝나는 거죠.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의식과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변해가면 사람들 해석도 달라지죠, 당연히. 근데 결과가 어떻게 픽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픽스가 안 되는데 합리 모델은 픽스 시켜놓고 원인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하시는 거를 저한테 답답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이 합리성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오늘 그 적성 검사를 보는데 네. 이제 두 번째 보는 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 문제들에서 깊이 성찰을 안 했는데 네.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네. 이제 그걸 보니까 질문이 약간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편이다라는 게 있었고 맞아.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어떻게 뭐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있었는데 약간 그게 이게 전 느껴지는데 과연 이게 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려면 어느 쪽에 점수를 줘야 될지 아 적성 검사는 혼란. 이것도 무슨 뭐 있어요? 그런 게 통과하려는 점수가 있어요? 그 뭐, 패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성이니까 이 인적성이 네가 교직하기에 네. 맞는가? 아 교직 인적성이에요? 네, 교직 인적성인데 근데 그 그러면 원인 질문들이 분석 쪽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들에 체크하게 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쪽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합리적인 어떤 사고 그 직관적인 사람들은 시스템은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위에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사가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럼 이걸 활용하려면 내가 필요한 답을 써주는 거지 나를 쓰는 게 아니죠. 그 질문들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에서 뭔가 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학교라는 건 공동생활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 근데 봤을 때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공동체를 깨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답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건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저걸 보면서 모르겠네. 진짜 뭐가 답이야? 답이 있나? 아니 근데 적성에 맞다 안 맞다를 모르는 내는 것 거죠. 수단이 되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긴 해. 그러니까 제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아 한번 저도 궁금하네.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의도하는 문제집 바가 못 뭔지 가져가게. 확인해봐야 돼. 그걸 다 봤나?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은 제 어떤 상태를 본다기보다 그 질문을 쭉 풀다 보면 약간 일종의 세뇌 교육처럼 아니 이쪽의 사고 방식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좀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쪽에 원하는 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사실 그쪽으로 매우 그렇다에 계속 치긴 했지만 일단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제 수업을 통해서 헷갈려 하시지 말고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저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존 관념을 깨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와중에 제 생각도 깨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제 주장을 수용만 해서는 저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서로 깨주는 수업을 이렇게 근데 해나가는 저걸 거죠.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생각이 드는 거냐면 구성 요소 관계 공통된 목적 인간 요소 설명 이게 사실 이제 저가 이제 연극을 전공하니까 작품을 쓸 때 저 원리로 쓰거든요. 인물을 만들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만들고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목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근데 이들이 충돌했을 때 그 방해물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변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다시 또 어떤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원래 그랬다 뭐 아령님 그 무슨 목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명쾌한 어떤 보는 시청자들에게 아 얘가 원래 아빠가 이렇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서 등장인물을 명쾌한 이해로 공감을 딱 해버리면서 그냥 이해되면서 봐지는 거잖아요. 거기 드라마에서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근데 학습되어지고 좋은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열린 결론도 많으니까 근데 열린 결론이지만 이미 진짜가 구성 싫어하지. 요소와 관계 목적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플롯을 미리 짜놓고 소설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짜죠. 라고 생각하는 거는 평론가들의 해석이죠. 왜냐면 기가 막히게 그게 잘 들어맞으니까. 근데 평론가들이 똑같은 해석을 내리나요? 근데 작품 분석하면 이 앞에 설치했던 게 뒤에 꼭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조를 짤 때 이걸 다 결과적으로 생각해서 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암시나 복선이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 늘 녹아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아, 맞아 그때 내가 그때 그걸 왜 무시했지?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 쓸 때 사람들이 그런 장치를 알아야지만 평론가한테 그걸 배워야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론할 때는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고 우리는 평론가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한 틀을 맞추어서 작품을 쓰는 게 좋은 작품이구나라고 해서 원래는 내가 틀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틀을 따르는 이거는 아마 셰익스피어나 그 이전 위대한 그 작가들이 이미 짜놓은 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작품.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에도 기여하고 이쪽에도 기여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좀 약간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분야를 제가 깊게 파다 보니까 홍수께 좀 좋겠다. 합리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합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계를 알면 합리성을 우리가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이 합리 모델도 이 방법도 최초로 이것을 창안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최초로 창안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뭔가 갇혀서 창안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한 거지. 최초의 직관에 의해서 창안된 이 합리 모델을 우리는 여전히 직관적으로 활용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모순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헷갈리고 어려워하냐면 이 틀 안에 들어가서 갇혀서 못하기 때문에 출구를. 확실한 안심 안정감을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리 모델을 판막 파탈에 비유해요. 수고하셨습니다.